이 윤석열이 한 짓이 이게 그 역사를 200년 돌리는 일이라고. 200년. 아. 200년 전 책이에요. 그게 거의. 그거 사지 말라는 걸 다 한 거거든 이번에. 아, 그 한 곡지 들어갔어요? 네, 그거 그러니까- 한곡 지놓고 앞에 거 손 좀 보고 꼭 안 사도 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책을 뭐 꼭 읽으려고 사나? 장식품으로. 네. 지기현 왜 그래, 지기현? 지기현 뭐야? 판사 계속 언급하겠다고 거론을 하셨던데.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죠 그 사람이. 네. 우리가 궁예가 아니잖아요. 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기현 판사가 왜 그러는지는. 근데 그렇게 행동한 거는 이미 사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판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이게 우리한테 의미 있는 질문이어서 그 이제 어떻게 해야지는 원래 징계해야죠. 근데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징계 안 할 거야. 안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이 더한 사람 같은데 보니까. 아니면 그거 꼭 더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 사법 시스템이 크게 고장나 있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장난 거를 고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걸리잖아. 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 권한이 없는 일개 시민으로서 뭐 하지? 라고 생각할 때 말과 글로 계속 지기현이라는 이름을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윤석열의 이름과 나란히 붙여가지고 계속 얘기하겠다. 그게 글 쓰는 사람 말에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정도 일을 했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걸 정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기현 이름도 독특해가지고 네. 외우기도 쉬워요. 절대 허공에 산산이 흩어질 이름이 되게 할 수 없어. 예. 이거 유시민 작가가 내가 죽을 때까지 거론한다니까 이건 진짜 제대로 걸렸다. 그 그럴 후보가 또 하나 넣을지 몰라 조이대. 저희 아직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수틀리면 예. 조이대도 영원히 내가 매주 한 번씩 그 이름을 목 놓아 부를 그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수상하잖아요. 수상하죠. 예. 쿠데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던 사람이 예. 원래 그거 기소하면 안 되는 건이에요. 아예 안 되죠. 이런 거 기소한 거는 원래 그 권한 직권 남용으로 검사들이 감옥 가야 될 일이야 이게 원래.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진짜. 그냥 원래 이거 기소한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비열한 행위였거든. 그 비열한 행위를 지휘한 자는 지금 탄핵돼 가지고 파면돼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다. 이 딱 윤석열 하나만 탄핵했어요, 우리 사법 시스템이. 예. 나머지를 손도 못 대고 있어. 다뤄보겠습니다. 12.3 내란 직후에 KBS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엄 방송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어요. 직후에 다음 날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계엄 방송 사전 준비 의혹의 실체가 뭔지 KBS 노조가 박장범 당시 사장 내정자가 이제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잠시 리포트 내용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최재현 전 국장이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은 대통령 발표 2시간 전까지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었어요. 근데 대통령실 인사와 통화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 인사와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박장범 당시 사장 내정자와 통화한 것으로 지금 이번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정자 신분으로 보도국장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방송을 사전에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챙겼다는 거고 보도국장이. 그래서 당시에 9시 18분에 사실은 대통령 담화 준비하라고 전달이 됐기 때문에 각 방송사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이제 편성을 끊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특보가 정시에 잘 안 물렸는데 KBS는 제대로 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타고 들어가다 보니 이거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뭐지? 라고 의혹이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이 사실이 드러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게 윤석열이 국무회의 중간 8시 56분에 사실 KBS 10시 생방송이 준비돼 있다. 빨리 가야 된다. 라는 게 이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보는 사실이라고 전제에서 출발하면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KBS 생방송 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오더를 내렸고 오더가 승인됐다는 걸 대통령에 보고가 되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시스템상. 그러면 저는 이 존재는 있다고 봅니다. 팩트로. 수사 재판이니까. 그러면 KBS에 있어서 예를 들면 보도국장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어떤 생방송이나 방송 편성 자체를 갑자기 잡을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러면 보도국장 그 윗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행적 자체도 사실 갑자기 퇴근했다가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안보 관련이다.
대통령실을 파악하고 방송 편성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박장범 사장이 내정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과 조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합리적 추론이 너무나 가능한 것이고 이게 없는 사실의 의혹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이미 8시 56분에 나왔던 얘기라서 이거는 경찰을 또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 KBS의 이 말하자면 내란의 선전선동 혐의에 대해서 이거 무혐의를 내렸을까? 그들의 말만 듣고 이거를 무결정을 내리니까 결국에 빠져나가잖아요. 수사에서 이미 종결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2의 특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거는 경찰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2의 내란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KBS의 이 박정범 지금 사장이죠. 이번에 내란의 동조와 그다음 선전선동에 가담한 여부를 좀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쟁점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장 내정자가 지시를 하는 게 그 보도국장한테 지시한 게 맞느냐. 그게 올바른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지만 이 계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 세 가지가 지금 핵심인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저도 언론에 평생 있었잖아요. KBS는 재난방송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재난 상황이나 발생하거나 국가에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갑자기 긴급 뉴스를 한다든가 그러면 다른 거 다 중단해야 돼요. 일단 사설 방송국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광고가 없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했냐는 아마 분명히 대통령이 무슨 긴급 담화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준비를 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광고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준비하기 쉬웠을 것이고 두 번째가 내정자가 어떻게 보면 박장범이 파우치 얘기해서 사장된 사람 아니야? 그런 의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증폭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최재현 씨가 여기다가 최재현 홍보수석이 박장범 사장한테 전화를 하면서 계엄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거는 너무 큰 얘기여서 아마 안보 관련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계엄이다 그러면 아마 그게 만약에 새어나가거나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보 관련은 무슨 간첩이 뭐 잡혔나? 뭐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해 있을 때 갑작스럽게 무슨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서 무슨 간첩이라도 잡았나 대규모 간첩단이라도 잡았나 왜 저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아니면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완전히 뭐 해결이 됐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부분이 있고 따라서 내용을 계엄이라는 사실을 미리 통보해 줬을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물론 모르죠. 그건 무슨 뭐 최재혁 그 홍보비서관이 박장범 사장한테 뭐 자기 식구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 줬는지 혹은 기획비서관은 알았는지 그게 계엄인 걸 알았는지 아니면 그냥 위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그래서 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경찰 수사 지금 나온 면만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특정하기는 그래서 얘네들이란다. 이 사람들이 알고 그거를 계엄인 줄 알면서 미리 사전에 짜고 준비했다. 그거를 그렇게 몰아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저희도 이제 MBC도 공영방송이에요. 그렇죠. 이게 나오면 9시 18분에 중계방송 공지가 떴고 그때 준비를 하기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데 맞아요. KBS는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앵커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잖아요.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지금 의혹이 2시간 있는 전에. 이제 2시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그게 보도국장이 퇴근하고 다시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보를 미리 준비한 것 치고는 대국민 담화 연결을 미리 준비한 것 치고는 그 이후에 시사기에 창을 방송했어요. 그러니까 특보를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는 국회 앞에 상황 연결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늦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방송에 대해서는 이게 언론의 입장에서 이게 준비해야 되는 거라면 국회 앞 상황 연결이나 이런 게 바로바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뒷부분은 이상하네요. 그 뒷부분에는 시사기의 창 정규 편성된 걸 다시 틀고 그건 잘못된 특보가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한 것 치고는 이게 상당히 좀 뒷부분이 좀 허술하다. 그런 특보를 부분에서는 일부러 예를 들면 현장 상황 그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그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국회 헬기가 뭐 출동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얼마든지 그런 지적을 할 의구심이 가네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뭐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개헌방송 전에 최재혁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박장범 당시 KBS 사정 내정자에게 연락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건데 뭐 지금도 거론하셨지만 아무래도 파우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이분들이 재난방송이니까 그걸 받아서 재난방송을 위한 그 시간을 편성했다손 치더라도 저는 안보 관련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방송이 허술하게 대통령실이 안보야 그냥 준비해 하면 준비해야 되나요? 저는 최소한 그 청와대 대통령실의 담당자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개략적으로 안보 관련 뭔지 아니면 북한이 뭐 침투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국지전이 벌어졌는지 뭐와 관련해서 안보 관련 브리핑을 하는지 알려주시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스태프들을 준비하고 뭐 말하자면 그 앵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내용 어느 정도 가닥은 잡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았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합리적 의심인데 말씀한 대로 우리 KBS가 그 행정기를 한 다음에 현장 바로 앞이에요. 국회가. 앞이에요.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또 긴급 보내도 돼요. ENG 뭐 이런 카메라나 기자도 투입하기도 쉽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정규방송이 창을 틀었다는 자체가 뭔가 선전선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계엄 성공을 바랬던 거 아닌가라는 솔직히 의혹이 안 생기면 이상한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경찰 자체가 이들 말만 듣고 무혐의 내린 이 경찰도 참 한심하고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이거는 좀 KBS의 내일 안에 선전선동 가담 여부 박장범 KBS는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 뒤에 부분은 진짜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의도적으로 그걸 보도를 회피한 건지 아니면 그냥 겁이 나서 내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판단 미스를 한 건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언론의 기본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기자들이 전부 다 출동을 해서 더구나 국영방송이니까 현장 취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랬어요. 문제가 좀 있네요. 그거는. 그다음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다. 혐의를 모두 부인했거든요. 영상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당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만류했지만 윤석열은 국무위원의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한 마음과 심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합니다.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그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계엄이 선포된 비상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하고 검토했을 뿐 특별검사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윤석열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거나 윤석열의 비상계엄 실행 행위에 그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음을 먼저 밝혀됩니다. 박 전 장관 측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보셨나요? 네, 저 그대로 저기 가려놓고 보니까 한덕수더라고요. 똑같아요. 한덕수 피고인도 똑같이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뭐 만류도 했다. 뭐 이런 얘기 그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심지어 그 포고령도 보자고 뒷주머니에 넣어놨다고 했던 것들. 이제 그게 하나하나 다 드러났을 때 이진관 판사가 이게 얼마나 그 헌법을 수호해야 될 국무위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결국에는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하면 결국에는 검찰이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를 내리는 게 지금 이진관 판사인데 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금 변호인 측의 공소장 전면 부임 보면 이진관 판사가 아주 그냥 한덕수 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성재 장관 아까 마지막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원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런 사태에 대응할 것인가 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제일 경화스러웠던 게 출입국 금지, 출입국 관리소 쪽에 해서 명단 뭐 확보해서 거기에서 출국 금지 부분들 못 도망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수용 시설 늘려달라고 했던 것들.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니까 그렇지
법무부 장관이 저는 계엄에 동의 못합니다 하면 안 해야죠. 그 계엄 매뉴얼에 따른 법무부 장관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한덕수의 꼴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좀 보입니다.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수용 시설을 뭐 전국에 그 얼마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점검한 건 진짜 이상하죠.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정상적인 비상계엄이라면 그럼 뭐 체포할 사람들을 아니 뭐 법을 어겨야지 체포를 하는 건데 미리 그럼 사람들을 다 잡아넣기로 계산을 하고서 지금 뭐 그 계엄을 한 것이냐. 사실 보면 그랬죠. 나중에 보니까 체포전 명단을 다 만들어 놨고 그래서 사람들 잡아다가 집어넣어라. 그리고 뭐 어디로 끌고 가라. 뭐 과천에 있는 뭐 그 방첩사 어디로 데려가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법무부도 이런 식의 어떤 준비를 했다는 걸 보면 이게 정상적인 비상계엄이 아니라는 거를 아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대통령이 조언을 해주는 대통령이 변호사잖아요. 사실은 어토니 제너럴이잖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네. 그 미국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분이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였어요. 영장 2번씩이나 기각되고 그러니까 딱 가고 뭐 얼굴 표정도 그렇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말이야 뭐 이런 태도였는데 지금 이제 임성근 전 부장판사죠. 저분도 변호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진관 효과다. 이거는 그 한덕수 23년 그 형 내린 것에 대한 효과다. 그걸로 인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저 사람 저렇게 바꿔놓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맞아요. 그 보니까 박성재 전 장관이 가장 그 지난 계엄에 협조한 국무위원들 중에 잘 빠져나갔던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구속영장도 계속 기각되고 본인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안가회동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도 심도 깊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덕수 피고와 똑같이 견줘보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계엄 이후의 행적들이 그걸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이 계엄을 정당하게 한 노력들에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반대했던 사람이 이 계엄 이후에 동조하겠어요? 더 반대해야지. 일관성을 보는 거거든요. 박성재 장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엄을 반대했다면 그 이후에 왜 안가에 가서 대책 마련을 하고 이 계엄을 정당하기 위한 협조를 했어요. 앞뒤가 안 맞죠. 이진관 판사 입장에서는 나를 가지고 지금 우롱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똑같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변호인이 얘기하듯이 뭐 비상계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의논하고 검토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회의 직전에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사표 던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의했잖아요. 그리고 나온 내용이 뭐 수용시설 점검 이런 건데 지금 골당 부침들도 이건 빼박 아닌가 수용시설 점검은 이런 얘기하셨고 박수영님도 비부겁한 변명입니다 하셨는데 뭐 변호인 입장에서야 우리 애는 안 그랬어요 몰랐어요 해야 되는 처지겠지만 송구합니다라고 변호인 측은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송구한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참 이 재판장을 제대로 만났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해서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 이번에 예비 단계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재판장에 나왔을 때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또 기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거는 제가 보기엔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진관 판사가 윤석열 피고를 재판을 담당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영꽃님이 마침 댓글 올려줬는데 본인이 올리신 건 아니죠? 아니요. 네, 소장님과 똑같은 의견을 다 댓글로도 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얼마나 얘기가 사법부가 불신에 이르는 길에 이 지기현 판사가 많은 일조를 했는지. 참. 네. 지금 응원 댓글이 올라왔던 김종혁 전 최고와 관련된 도레미송은 님이 우리가 있어요 하셨고 심재사님도 화이팅 하셨고 김병욱님이 오늘 좀 살살 다뤄주세요 소소장님. 제가 늘 잘못이는데 특별히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살살 다루고는 국민의힘이 좀 우리 김정일 최고를 살살 다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지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당무감사위가 당원권 정지 2년을 내렸는데 그것보다 강도가 더 세졌어요. 예상하셨어요? 예상했죠. 왜냐하면 아니 이분들이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서 그 넘겼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새벽 1시 반에 보도자료 한 장 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저분들이 그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니 분명히 나에 대해서도 그 더 감정적으로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끼리도 제가 몇 분들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더 세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위에 게 탈당 건 거잖아요. 네. 탈당 건 거는 사실 제명이거든요. 사실상 제명이죠. 네, 사실상 제명은 열흘 뒤에는 무조건 윤리위가 열리든 안 열리든 그냥 제명되는데 그 물론 최고위원회에서 그 의결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원의 제명은 최고위의 의결을 거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위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로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저에 대해서 당원권 2년 중징계가 내려왔을 때도 언론이 뭐 굉장히 그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이게 뭐냐 도대체 말을 틀어막는 거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거 한술 더 떠서 그냥 사실상에 제명을 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좀 그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윤리의 결정을 보고 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뭐라고 했죠? 그 심리전? 정보심리전. 정보심리전 그 단어를 쓰는 걸 보고 무슨 공당의 윤리위가 정보심리전 얘기를 쓰지? 정보심리전이라는 것은 누구를 해하기 위해서 정보심리전을 한다는 거죠? 아니 정상적인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인 상황으로 운영되는 정당이라면요 쓴소리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됐고 지도부가 가는 길이 여러 개 가는 게 맞고 그러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뭐 나치 정당이다, 독재 정당이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고 장동혁 대표가 영혼을 팔아먹었다? 아, 윤옥연한테 영혼을 팔아서 당대표 됐잖아요. 그건 온 국민이 하는데 왜 본인들만 몰라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거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뭐 징계사항입니까? 징계사항도 아닌 거를 가지고 탈당 원고를 사실상 제명을 시킨다는 건 윤석열이 못다 이룬 친위 쿠데타를 당내에서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위에서부터의 장악. 그래서 본인들 마음대로 그냥 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당에서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다 잡아내서 쫓아내고 그러지 않으면 징계해서 가두고 결국엔 이런 일을 하는 게 윤석열을 닮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유통일당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정당 시스템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수준이 저기 그 길에서 아스팔트 정치를 하고 있는 기독통일당 수준 이하로 떨어졌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수준의 국민의힘과 어떤 정치적인 함의와 타협을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 답답할 겁니다. 좀 국민의힘이 정상적이 돼야 좀 뭐가 되지. 저는 결정문에서 좀 결정문에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당대표는 정당 구성원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연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유의지의 총합인 기관이라는 거잖아요. 네, 장 대표가. 네, 당대표가. 근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정치학과 나왔잖아요. 옛날에 나치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나치즘의 주장이 뭐냐면 히틀러는 민족의 총화이자 정수다. 선출된 대표가 아니라 민족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하네요. 나치즘에서도 이 히틀러를 게르만 민족의 의지의 총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민족 대신에 당원만 집어넣으면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의 의지의 총합이다. 똑같잖아요, 구조가. 그래서 굉장히 좀 와, 이게 뭐지라고 싶더라고요. 이게 원래 루소의 자유의지를 그래 이제 히틀러 이쪽에서 일반 의지로 치환시켜가면서 그러면서 수령론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북한으로 넘어와서 수령론이 돼요. 뇌수, 수령은 뇌수이고 인민은 팔다리여서 그 뇌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 그러니까 팔다리는 뇌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거의 비슷한 얘기잖아요. 아니 자유의지의 총합이라니. 아니 왜 당원들의 자유의지의 총합이 장동혁 대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장동혁 대표는 임기 2년짜리 대표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일 때도 자유의지의 총합일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파시스트적인 그런 주장을 아니 어떻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대놓고 쓸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저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면서 이 징계가 선례가 되어 정당 내에 개별적 억제뿐만 아니라 일반 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개별적 억제라는 건 너 입 닥쳐. 저에 대한 개별적인 그런 억제고 네. 일반 억제라는 것은 당원들 전체가 입 닥쳐 하도록 만드는 선례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명백히 민주정당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리고 어떤 특정인을 거의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그런 결정문을 지금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아니 진짜로 정당 해산 당하고 싶어서 저 완전히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놓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라클님이 현실감이 들지 않은 표현들에 좀 소름이 돋았다. 좀 내용이 이런 제도리님은 조선노동당 선언문 보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박정화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 입틀막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일반 억제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이거 입 닫아라. 그래서 보면 앞부분에 보면 피조사에는 반성의 가능성이 낮고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징계를 내려서 이제 내보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개전에 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반 억제 효과를 지금 바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